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수의 시선에서 주요 현안을 짚어보는 화요일의 더 락커룸.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신지호 전 의원이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7일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불과 오늘 화요일인데 지난주 화요일에 대선이 있었어요. 대표님 어떤 소회가 드시는지 짧게. 예. 굉장히 속도감 있게 예. 대한민국이라는 이 배의 뭡니까 키를 잡아가지고 예.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워낙 뉴스를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지난 일주일 사이에. 그렇죠. 그러면 주도권을 잡는 것 아닙니까? 전국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 그렇죠. 아. 오늘 또 뭐 시진핑 전화 통화. 주석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시진핑 주석 이야기가 우리는 이사갈 수 없는 처지 아니냐. 그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인사도 뭐 주로 베테랑들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큰 실수는 없잖아요. 그죠? 즉시 전력 감들. 예. 예. 뭐 신선도는 떨어질지 모르지만은 예. 그런 점이라든지 제일 달라진 게 이 대통령 부부의 인상이더라고. 대통령 부부의 인상. 웃는 얼굴. 웃는 얼굴, 예. 무쌍. 예. 웃는 얼굴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아하. 트럼프 뭐 일본 총리하고 전화하다가도 웃는 사진을 내니까 그게 나라 분위기를 많이 바꾸는 것 같아요. 아하,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뭔가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요소가 많다. 일단 그동안 6개월 동안 예. 중심이 없었는데 예. 중심에 이재명 대통령이 딱 들어섰는데 지금 일주일 동안 아주 정광석화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큰 실수는 안 보인다. 뭐 이렇게 평할 수 있지 않을까. 의원님 어떠세요? 우리 조갑재 대표님께서 이렇게 그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니까 당황스러우셨습니까? 아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예. 조금 야박하게 얘기하자면 기저 효과라는 게 있을 겁니다. 당선 후 일주일이기 때문에. 아니 기저 효과라는 게 그 네. 딱 전임자하고 비교하는 그렇지.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경제에서도 기저 효과가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했으면 올해 조금만 성장해도 맞아요. 돋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기저 효과를 톡톡히 보이지. 이재명 대통령께서 누리고 계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학생으로 치면 낙제점 맞는 학생을 만나다가 그래도 이제 낙제는 아닌 학생을 만났다. 뭐 이 정도 느낌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 일단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일주일 사이에 비상경제 점검 태스크포스 회의를 두 차례 열었고 트럼프 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오늘은 이제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도 마쳤습니다. 관련 또 영상을 보고 말씀 이어갑니다. 우상호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사선 국회의원으로 강훈식 비서실장의 소통과 상생에 대한 인사 확고한 관련 철학을 발언이고요. 지니신 분입니다.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 나아가 뛰어난 정무 감각을 겸비한 인사입니다.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입니다. 예, 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자, 이분 인선은 굉장히 파격이다라는 해석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이 또 국회에서 활동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 저 강훈식 신임 비서실장 저는 뭐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조금 그 방송하다가 알게 돼서 좀 교류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굉장히 그 개방적이고 예. 재기발랄하고 사고도 재기발랄하고. 유연하고 예. 그러니까 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86세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은 그 이제 아래. 한 바퀴 밑에 예. 한순배 돌아서 그러면 그게 또 나름대로 조합이 맞는 것 같고 저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 자리를 흔쾌하게 수용하고 나 기꺼이 하겠노라. 그 쉬워 보이는 것 같아도 쉽지가 않거든요. 사선 의원인데 그 예. 한참 후배인 의원이 네, 10년 예. 정도 후배인 강훈식 비서실장이 예. 사실상 그 지휘 통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강훈식 실장이 뭐 어설프게 막 그 군기 잡으려고 하지는 않을 테지만 예. 그런데 정치인들 그거 되게 그 정치인들이 의전에 민감하잖아요. 예. 격이 맞냐 안 맞냐. 그거 굉장히 민감하고 식사 자리에서도 자기가 어느 자리에 앉냐 그거 갖고 괜히 신경 좀 버리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우상호 정무수석의 그런 그 흔쾌한 그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조 대표님은. 저는 그 김민석 국무총리 예. 저 미국 문화원 저 정부 사건이 1985
5년이었는데 예. 그때 재판 받을 때 제가 매일 취재하러 갔던 그 그러셨군요. 광경이 자꾸 머리에 떠올라요. 아하. 그때 법정에서도 가장 합리적이고 온건한 논지를 폈던 사람이거든요. 당시 그래서 제가 김문석. 쓴 기사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때 변호인이 여러 변호인이 박찬종. 있었는데 박찬종 변호사가 아주 열정적으로 그 사건을 변호를 했는데 예. 이번에 보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해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주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뭐 그렇게 했다 하면서 뭐 변명을 안 하더구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리고 이종석 국정원장, 예. 이종석 국정원장이 노무현 정부 때 대북 정책에 상당히 깊게 관여했지 않습니까? 예. 또 그분이 북한 학자로서 이른바 내재적 접근 방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북한 입장에서 이해하자는 예. 주장을 했는데 예. 그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인데 그렇다면 북한 인권 문제도 다 날아가잖아요. 예. 그러나 그분이 현직에 있으면서 많이 달라졌다는 후일담은 제가 들은 적이 그래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미국 사람들은 아마 상당히 밑줄 치면서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국정원장 인선에 대해서 들고 뭐 그 정도로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인 출신과 관료 출신을 중시하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학자 출신, 교수 출신은 임명을 하더라도 그렇죠. 그 수석이라든지 그 밑에 예. 총리나 장관 나는 이게 괜찮다고 봐요. 아하. 이 학자 출신을 책임 자리에 장관 자리에 앉혀서 성공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핵심 보직은 안 한 게 낫다. 네. 오히려 정치인이나 참모 역할을 하는 줄. 그렇군요. 의원님께서는 또 눈에 띄는 인사요. 예, 인사인데 아까 그 이종석 그 국정원장 내정자 예, 저도 한때 뭐 그 북한 연구로 먹고 살 때가 있어서 뭐 연구 모임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저는 박지원 의원께서 그 느닷없이 방송에 나와서 자주파 6인의 멤버다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찐미고 위성락 안보실장도 찐미고 근데 이종석은 북중러 담당이다. 이런 식으로 가름말을 타주고 자주파라고 네이밍을 해주는 게 예. 저는 이종석 그 내정자를 띄워주는 건지 어렵게 만드는 것인지. 디스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정보들이 다 미국 정보당국에 들어갈 텐데 그러네요. 그럼 그 CIA나 이런 데가 우리 국정원하고 제대로 정보 교류를 하려고 할까요? 또 박지원 의원도 국정원장 출신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저는 뭐 굉장히 무게가 있는 분인데 사실은 미국에서 이게 보기에도. 뭐 지능적 안티를 한 건지 뭔지 잘 헷갈리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말이 상당한 정보를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죠? 예. 그 6인의 멤버 일일이 그 다 구성원까지 그런 모임이 있었다는 것도 예. 처음 알려지고. 자, 그리고 오광수 민정수석. 이분이 이제 특수부 검사 출신인데 이게 이제 오히려 이 민주진영 안에서 이제 특수통 라인이 과연 이제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민정수석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반발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 또 검사 시절에 그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도 드러나는데 이걸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민정수석에 검사를 앉히는 것은 안 좋다고 봅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의 주 임무가 민심 동향 파악이라든지 그러니까 비검찰적 부분에 집중돼야 되는데 예. 자연스럽게 검찰과 연결이 돼 가지고 예. 검찰 인사에도 관여하게 되고 똑같은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경호처장에 군인 출신 앉히는 것도 안 좋다고 봅니다. 저는 경찰이면 충분하다고 봐요. 예. 군인 출신이 들어가면은 예. 또 군 인사에 또 연관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막 그런데 아마 특수한 무슨 대통령과의 특수한 신뢰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 오광수 민정수석이 예. 예. 그리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뭐 그 정도의 사안으로는 이미 임명한 입장에서는 뭐 인사를 거두어드릴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저는 원래 민정수석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그 사서상경 중에 대학 있잖아요. 예. 대학. 거기에 이제 군주 제왕학에 군주가 갖춰야 될 덕목 중에 이런 게 나와요. 예. 인재를 변별하라. 아하.
찰 민정이에요. 관찰할 때 찰자. 아하. 그러니까 백성들의 사정을 잘 관찰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갑재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게 원래의 민정이에요. 백성을 살피는 저작거리에 것인데 좀 나가서요. 민심을 정말 살피는. 그렇죠. 그게 원래의 민정이고 그 재형학 교과서인 그 대학에 나오는 민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사정기관 컨트롤하는 걸 민정이라고 잘못 알고 있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이승엽 변호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해충돌 논란이 좀 사실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변호했던 분이다. 저는 검토 단계니까 예. 여론을 떠보려고 지금 한번 이렇게 카드를 내라는 것인데. 바깥으로 알린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예. 이거는 안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하는 게 너무나 좋다. 중요한 자리에 너무나 명백한 이해 충돌의 형식적 논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여러 사람일 거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아마도 뭐 법조인으로서는 실력이 있는 분인 건 사실인데 예. 형식 논리상 너무 안 맞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는 앞으로 여러 가지 이 헌법 권한 무슨 재판이라든지 이걸로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과 직결되는 사안을 다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에 예. 굳이 그런 사람을 지명해야 할 긴급한 유인이 없다. 없잖아요. 뭐 예.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유명한 뭐 법조인이라든지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 예. 안 할 것이다. 의원께서는. 만약 하게 되면 이제 내로남불 프레임에 딱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 집사였는데 뭐 변호사였는데. 과동기고 뭐 그거 가지고 민주당이 똑같은 논리로 두들겨 팼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괜찮다. 그럼 딱 이제 내로남불 프레임에 걸리는 거고. 예. 그리고 이분을 저는 대통령실 그 중용하고 싶으면 쓸 자리 많잖아요. 뭐 대통령실 참모라든가 무슨 뭐 법무부 뭐 차관으로 보내던가 네. 뭐 이러면 얼마든지 괜찮아요. 근데 이 헌법재판관은 우리 헌법에 어떻게 돼 있어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게 독립성이 그럼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관이 되면?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철회돼야 해야 된다라는 말씀.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재임 중에 형사상에 소출당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인데 지금 이제 서울고등법원이 그 18일로 예정됐던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대장동 관련해서도 이제 무기한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관련 논쟁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께서? 뭐 예상했던 대로 헌법 84조를 이런 식으로 해석할 거라는 것은 뭐 거의 대부분 다 예측을 했습니까? 예측 안 했습니까? 아, 네, 그렇게 안 했습니까? 국민의힘 주장은 그래도 아니다라는 분이 그런데도 있어서. 왜 민주당이 형사소송법을 무슨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 하는 게 의아했는데 예. 너무나 스무스하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법원 두 어제. 곳에서 다 그렇게 그러니까 연결해버렸죠. 84조의 해석에 의해서 예. 재판을 뭡니까 주 지정한다 해버렸으니까 예. 84조에 대해서 법원이 어제는 물론 고등법원이지만 예. 사실상 대법원까지 그 통하는 해석이라고 봐야 되죠. 예. 그걸로 끝나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끝나버렸는데 예. 그동안에 너무 심하게 대법원을 몰아붙여가지고 오히려 손해를 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문면대로 해석하면 소추는 명백하게 재판은 제외하고 재판은 계속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소추 그 자체는 기소하고 똑같은 용어로 쓰였으니까 다만 그 법의 취지가 대통령이 임기 중에 재판소에 불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취지와는 그게 맞지 않는다는 건 맞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3,500만 명이 투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다 알고 그런 결정을 했으면은 그 결정이 이 법 해석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의 법원의 그 판단은 그렇게 무리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신현님. 저는 뭐 사법부 흑역사로 남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아니 이게 어차피 좀 민주당이 12일 본회의에서 그 재판 중단하는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시키려고 했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지금 보류를 했더라고요. 예. 알아서 놓아주니까. 법원에서 알아서 예. 놓아준 것이다. 예. 근데 차라리 그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그렇게 되면은 그걸 뭐 좀 핑계 삼아 가지고 뭐 하면은 그나마 좀 덜 했을 텐데. 예. 근데 이제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요. 탄핵의 경우에는 탄핵 소추는 국회가 하고 탄핵 재판은 헌재가 하잖아요. 그 탄핵은 소추하고 재판하고 딱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걸 뭐 형사사건이니까 좀 다른 논리가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법원이 먼저 그렇게 한 거는 저는 좀 사법부의 독립성을 좀 스스로 좀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악용의 소지는 있죠. 악용의 소지라면. 그렇죠. 굉장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예. 살기 위해서는 대통령 되는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수단 방법 안 가지고 대통령 무조건 해야겠다. 그러니까 예. 피난처가 되는 수가 있는 거지. 예. 정규재 전 주필 같은 경우도 이미 그 5천만 원에 이르는 국민 배심원단이 투표로 이미 배심원단. 판단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법원도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맞다. 뭐 이런 논지를 펴시기는 했는데 아무튼 이제 법원의 판단 이렇다 전해드리고요. 자, 이어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패배 이후에 지금 당의 내용에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 개혁 방안을 두고 어제 5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빈손으로 끝난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어제 당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대로 당이 무너지는 것을 젊은 정치인으로서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국민과 당원께 책임 있는 개혁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개혁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고 심지어는 제 개인 신상에 대한 비난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의원분들 중에 나이로는 막내지만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지도자답게 의원님들의 다양한 생각을 품고 희망을 녹여내겠습니다. 오늘 의총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예. 자, 김용태 비대위원장 5대 개혁안을 냈습니다. 9월 초 전당대회, 탄핵 반대 당론 무효,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 감사, 민심 당심 반영 절차 확립,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뭐 이런 공약을 내놨는데, 사실은 의원총회 시작할 때 이제 신동욱 대변인은 어마어마한 게 나올 것이다. 그 어마어마한 게 안 나와가지고요. 네. 근데 이게 어제 그 5시간 10분 마라톤 의총 결론 없이 끝났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혁신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한마디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용태 위원장이 그 저항의 벽을 넘어서질 못했다. 물론 이제 한 번이니까 또 어떻게 넘어설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한 줄 평으로 도로 친윤당. 아직 덜 망했구나. 망할 게 뭐가 더 남았다고 그러나. 뭐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근데 오늘 오후에 들어서 좀 반전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재선 모임에서 나오는. 네, 재선 모임 저희 당 30명 재선 의원 중에 나중에 2명이 추가가 돼서 17명이 됐더라고요. 예. 17명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 사실상 신임하고 8월 말까지 전당대회 치르는데 그럼 그때 그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가 나올 때까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한 두어 달 연장하고 그다음에 그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하는 거는 민심 경청 대장정을 다니다 보면은 국민들로부터 그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을 텐데 예. 그거를 듣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상 그 손을 들어줬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네, 손을. 근데 그 구성 면면을 보면 이른바 그 어제까지의 구분법으로 따지면은 17명 중에 친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세보니까 한 6명? 예. 그리고 뭐 어느 이쪽 저쪽도 아니다 하는 사람이 뭐 한두 명? 나머지는 그냥 친윤이라고 이렇게 불리워졌던 사람들인데 예.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이랬더라고요. 이건 우리는 친윤도 아니고 친한도 아니다. 예. 탈개파 선언을 한 거예요. 탈개파 선언.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확산이 될지 이런 흐름이 아니면 이 정도에서 머물고 차차등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확산이 된다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한마디로 친윤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개파가 좀 점잖게 얘기하면 분화되는 거고 조금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와해되는 거죠. 아, 와해. 예. 예. 그 국민의힘의 혁신을 바라는 재선 모임에서 지금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손을 들어준 것이네. 조 대표님은 지금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신지호 전 의원께서. 신 전 의원 말대로 되면은 상당히 희망이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친윤 세력이 당권 비슷한 걸 쥐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이번 선거에서 아주 크게 졌고 약 300만 표 차이로 졌고 그다음에 졌을 뿐만 아니라 그 논리가 져버렸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변호하다가 진 것 아닙니까? 예.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도 윤석열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게 이렇게 어려우냐. 그럼 그 동네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예. 또 보수 언론도 요새 상당히 이제 비판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친윤 세력이 고립되고 있는데 이게 이 국회의원보다는 그 당원들한테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원들이 주인 아닙니까? 예. 이럴 때는 당원들이 국회의원들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 민심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지금 뭐라고 그러더라? 유명한 말이 있던데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싸. 그게 또 유행어가 됐다면서요. 이거 완전히 망하는 논리 아닙니까? 젖잘싸는 말하는 아니, 논리. 세상에 300만 표, 약 300만 표 차이로 져놓고도 이거 잘 싸웠다. 잘 싸웠다면 앞으로 계속 2등 하겠다는 거고 잘 싸운 게 아니잖아요. 예. 추하게 진 것 아닙니까? 아, 추하게 진 거다. 아니 당당하게 바로 이야기한다면 한동훈 후보를 내세워 가지고 당당하게 싸웠어야지. 그러면은 완전히 그 선거판이 달라졌을 수 있잖아요. 예. 윤석열도 안 되고 이재명도 안 된다. 윤석열을 희생타로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스탠스를 만들었으면은 어떻게 보면 또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명분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예. 최악의 후보를 내세워가지고 지금 이 정도면 잘 싸웠다. 안 좋아한다. 그럼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윤석열 그림자로 돌아가는가? 그럼 국민의힘이 아니라 윤힘당이 되는 건가요? 윤힘당 이런 것이냐. 예. 자, 근데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대 개혁을 내놨었는데 이걸 발표한 다음에 많은 의원들이 한동훈과 상의한 거냐, 김문수 의중이냐, 어떤 의원은 이준석 지령받은 거 아니냐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신조 의원님도 그 김문수 맞춤용 개혁안일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그 조기 전대에 대해서 가장 절박하게 그 생각하고 있는 게 저는 김문수 전 후보라고 봐요. 아, 그런가요? 예.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아, 조기 전당대회를 빨리 해야 된다. 한동훈이라는 정치는 예. 아직 52분이 안 됐잖아요. 예. 올해 이제 53 될 텐데 아직 여유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제 5년 임기 막 시작했는데 그 5년 후 2030년 때 한번 도전해서 한번 집권을 해서 제대로 나라 이끌어보자. 그런 그 목표가 분명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2030년 2년 전인 2028년 총선은 본인이 진두지휘해서 좀 제대로 된 개혁공천에서 일당이 되는 이것도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과제인데 예. 근데 이번에 당대표가 돼서 내년 지선 지방선거 꼭 진두지휘해야 되느냐? 근데 지금 저희 당의 아주 극단적인 정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정광훈 자통단 세력도 막 묻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한동훈 찍느니 이재명 찍는다. 지난 대선에서. 그러니까 한동훈이 후보가 되면 나는 한동훈 안 찍고 이재명 찍는다. 그러니까 이재명보다 한동훈이 더 밉다. 그 정광훈 자통당 집회 가면요. 소곤소곤이 아니고 마이크 붙잡고 스피커들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당내에 그게 있는데 굳이 요번에 무리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건데 김문수 전 후보의 경우에는요. 요번에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대선 후보 약발도 다 떨어진 거고 이제 자연스럽게 페이드아웃 되나 보다 집에 가나 보다 이렇게들 생각하니까
예. 그래서 이 일각에서는 뭐 이제 언론에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친윤과 친한이 충돌했는데 한동훈 쪽에 손을 들어줬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해석. 아, 그럼 의원님은 한동훈 전 대표가 9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당권하는 도전을 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에요. 선택이다. 예. 근데 아직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만. 근데 그 저희 그 이른바 친한 그룹 내부에서는 요번에 그 무리해서 나가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고 그 워낙 당에 지금 분열상이 심하니까. 아하, 네. 그렇군요. 네. 좀 선택적으로 바라볼 네.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필수는 아니다. 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그 5개 개혁안. 개혁안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음. 그중에 인상적인 게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자. 이거 아주 좋은 방법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좌파 정당에서 주로 이런 방식을 취해요. 아, 과거에 취했던 정책을 바꾸는 절차를 밟는 건데 한 예가 있어요. 등소평이 개혁 개방으로 나가기 전에 정리해야 될 게 이 모택동의 문화재 혁명이었어요. 예. 이걸 어떻게 규정해야 되느냐. 이 모택동을 무조건 부정할 수도 없고 그걸 따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해가지고 1981년에 예. 중국 공산당의 약간의 무슨 역사에 대한 결의라는 걸 만들어내요. 유명한 문서인데 거기서 모택동 노선을 전체적으로는 인정을 하지만 문화재 혁명은 모택동이 일으킨 반역이다라고 딱 해버려요. 앞에는 긍정을 하고 예. 그래서 개혁 개방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당의 자본을 정리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 할 필요가 있어요. 해가지고 딱 이건 무효화 시킨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은 윤석열의 계엄에 찬성했던 사람, 윤석열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찬성했던 사람은 당직은 안 맡아야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광장에 나갔던 사람 있잖아요. 예. 광장에 나가서 탄핵 반대 외쳤던 사람은 최소한 이번에 당의 주류에서 원내 대표 선거에는 안 나와야지 하는 의무가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꽤 한번 해볼 만하고 그것을 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당원들의 의사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거 한번 대봤으면 좋겠어요. 꽤 이게 흥행도 될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 아까 우리 신조 의원님은 한동훈 전 대표의 등판에 대해서 약간은 중립적인 입장이신 것 같은데 조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9월 초 전당대가 만약 있게 된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지금 나오시는 게 좋을 것이냐, 아니 전략적으로 좀 약간 숨고르기를 해야 될 것이냐. 근데 아니 김문수 후보는 나와서 낙선했으니까 예, 대선 후보로서. 대선 당 대표로 다시 나오는 거는 조금 어색하지. 아,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을 받았는데 본인은 안 어색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새 뭐 힘자랑하던데. 왜냐하면 그런데 한동훈 예. 대표는 뭐 자기 이거 옵션이 좀 있다고 봅니다. 아, 옵션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아, 그렇군요.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 정치는 요사이는 더 이게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잊혀지기도 쉬워요. 그리고 그렇죠. 중요한 순간에 예. 욕을 먹든 실패를 하든 그걸 각오를 하고 별의 순간. 역할을 하는 게 남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또 한동훈 대표는 이번에 후보로 나와서 후보로 나와가지고 결국 떨어졌지만은 뭔가 남겼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정치적 자산이 되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은 뭐 도전하는 것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뭐 김문수 전 장관은 99.99% 나온다고 보거든요. 99.99예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요. 그래서 한동훈 대 김문수의 리턴 매치가 되잖아요. 2차전. 네, 그 리턴 매치가 그러면 우리 조 대표님 그 말씀대로 한동훈이 출전하게 되면 리턴 매치 되면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려하는 바는 뭐냐. 오늘 그 친윤에서 이쪽으로 귀순한 사람들 있잖아요. 재선. 쇄신파로 태세 전환하신 분들. 예. 뭐 근데 그런 흐름들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 김문수 하면 이 대선 전의 구도. 그다음에 한동훈이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예. 또 친윤들이
뭉쳐서. 한동훈 포비아가 있어요. 공안증이. 공안증이 있기 때문에 이 친윤들이 이렇게 분화되고 하는 것들이 정지되고 다시 쪼그라들어갖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바는 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 친윤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서 좀 올감에서 벗어나서 좀 자유로운 존재가 좀 이게 되고 난 이후에 예, 그 해도 늦지 않다. 친윤 색깔이 좀 탈색이 되면 예. 그 외에 또 좀 국민의힘이 더 그래서 재판될 수 저는 있는 기회를. 이렇게 뒤늦게 뭐 개엄은 잘못됐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나왔잖아요. 최근에 릴레이 사과. 눈물 흘리신 분도 있고. 예. 근데 저는 이제 8월 16일 독립운동이라고 하는데 8월 16일 독립운동. 예. 광복절 그 다음 날. 네, 다음 날 대한 독립만세 외치는 건데 근데 그것도 환영해야 된다. 지금. 그렇죠. 8월 16일 독립운동도 환영해야 된다. 너 과거에 그랬잖아. 근데 과거를 물으면 안 돼요. 이 당에 큰 그 쇄신의 큰 그 물결을 장강의 물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묻지 말고 8월 16일 독립운동도 좋아. 환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계엄에 찬성했고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이 대표가 되는 거는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그렇군요. 그럼 김문수 후보는 그러면 그분은 최근에도 보니까 뭐 오늘 누가 뭐 좀 문제 제기했던데 토요일 오후에도 그 윤 어게인 그 집회, 그 우연히 들렸다. 그 성모병원을 가는데 그 마을버스 지하철 내려서 마을버스 환승하는데 우연히 마주친 거다. 가깝긴 합니다. 저도 그 근처에 살아서 아는데. 근데 제가 제보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요. 제보. 김문수 후보의 봉천동 자택에서 그 인근에서 5413번 시내버스를 타면은 성모병은 그냥 직방으로 갑니다. 근데 오히려 직방 갈 수 있는 길을 우회해서 갔다? 그 직방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왜 저절 타고 갈아타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게 있고. 그리고 일요일에도 관악산 등반을 해서 맞아요. 그 사진이 다 공개가 됐는데 그때 같이 등반한 멤버들이 또 부정선거 그 음모론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번 김용태 개혁안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짚고 넘어가지 않았던데. 명시가 안 됐죠. 나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정선거 음모론.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갔든지 아니면 그것이 뭐 좀 일리가 있다라고 편들었던 사람들. 오히려 편든 사람이 더 나빠요. 그렇죠. 나는 믿지 않지만은 하면서 이분들의 말을 한번 들어주고 짚어볼 필요도 있지 않겠냐 이런 식의 약간 그게 입장들. 아주 비겁한 기회주의인데. 비겁하다. 그런 국회의원들 명단 뽑으면은 한 40~50명 될걸요. 그런가요? 국민의힘. 아니, 그걸 어떻게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관건은 16일 날 이제 차기 원내대표 선거입니다. 국민의힘. 다음 주 월요일인데 이분이 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거취나 혹은 추후에 전당대회 일정이라든지 비대위 체제가 계속될 것인 이 부분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의원님 판단하시기에 지금 누가 제일 유력한가요? 지금 뭐 TK 쪽 그 의원들이 똘똘 뭉쳐갖고 삼선의 송원석 그 의원을 민다 하는 얘기가 당내에 파다합니다. 송원석. 추대요? 아니면 추대가 아니고 이제 투표를 통해서 이제 106명이 107명, 그렇죠. 106명이 뭐 TK 의원 플러스 뭐 좀 하면은 그래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건데 그러면 이제 이 당이 과연 쇄신의 의지가 있는 건가? TK 출신 원내대표가 임명이 되면 TK 출신 원내대표. 그리고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그 좌절해서 집에 간다. 이렇게 되면 이 당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비대위원장이 수도권 포천 경기도 포천 그렇죠.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이 이 서울과 수도권에 너무 약세이기 때문에 어떤 수도권 의원이 느끼는 그 위기감이 클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TK 출신 원내대표가 임명이 되면 대표님이 우려하시는 좀 지역 정당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수순을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 저도 TK인데. 저도 저희 아버지 TK입니다. 경북 출생으로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해가지고 이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이 아주 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도 제가 잘 아는데 아주 이재명
대통령은 9번째 경상도 출신입니다. 14명의 대통령 중에서 지금 아하. 경상도 출신이 9명이 나왔어요. 예. 그중에 경북 출신만 5명입니다. 아. 9명 중 5명. 예. 사실 여기 한 사람 더 보태야 되는데 예. 전두환 전 대통령은 합천 출생이지만은 학교 다니는 게 이게 대구 대구. 쪽이라고. 예. 그럼 6명입니다. 음. 그리고 전번에 4명의 대통령 후보 토론 나온 중에서 4명이 전부 다 경북 연고자예요. 그 권영국 씨는 태백 출생인데 학교 초중고를 전부 경북에서 다녔더라고. 예. 그래서 이 경북이 신라가 삼국 통일한 이후에 한국에 참 역사의 주류였고 박정희 등장이 한 이후에 특히 그 경북고등학교 출신들이 많은 그 인재를 배출한 건 좋은데 예. 뭔가 최근에 와가지고는 대구 경북 여론이 섬처럼 예. 국민 전체 여론으로부터 동떨어진 거예요.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부산, 울산, 경남은 이재명 지지가 40%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고립된 속에서 또 원내대표를 만들어낸다 하면은 그야말로 무슨 갈라파고스 무슨 거북인가 하는 그 이야기 또 나올 거고 그러면 아주 국민의힘이 미래가 어두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 당은 아시다시피 이제 요번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파란색 그 빨간색 보이는데 빨간색 그게 이제 그 저희 당 배지들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동쪽. 예. 근데 이제 김상욱 의원이 저쪽 당으로 갔으니까 107명이 이제 어떤 판단을 하는 건데 예. 그래서 오늘 그 재선 의원들 17명 중요하네요. 그게 이게 정말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니고 이게 되면은 원내대표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데 이럴 때는 네. 저 민주당처럼 네. 민주당의 이른바 그 개혁의 딸 그분들이 의사표시를 하듯이 국민의힘 당원들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봉착하면 막 국회의원들한테 전화로 해가지고 의사표시 요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게 진짜 예. 정당이지. 위드훈이 분들이. 아니 이쪽 저쪽 다 합니다. 아. 예, 저도 그렇게. 저 요거도만 문자 많이 받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에도 이제 네. 지지자들이 정확히 네. 목소리 많이 내고 계시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송원석 의원 말고는 또 대항마로 거론되는 분은 없습니까? 아니 그래서 뭐 저 사선에 비교적 개파색이 김상훈, 김도읍, 박대출. 김도읍 그 부산 의원도 있고 또 저 경기 북부의 김성원 의원, 예. 김성원 의원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하고도 좀 가까운 사이고. 예. 그래서 요번에는 예. 저는 뭐 특정 인물 딱 얘기하기 보담도 예. 아까 얘기한 뭐 TK 출신 이런 거보다는 좀 쇄신이라고 하는 그거를 좀 상징적으로. 조타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를 안 찍어주셨는데. 네. 찍을 수는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국민의힘 지금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또 향후 행보 일단은 재선 모임에서 오늘 지지까지 선언을 했는데 내일 저희가 또 이 국민의 혁신 바라는 재선 모임 중에 속해 있는 배현진 의원을 또 스튜디오에서 만나서 어떤 입장인지 구체적으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영상 볼 텐데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요새 더 바빠졌죠, 평소보다. 어쨌든 어려운 환경인데 다들 열심히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국민들의 대리인이지 뭐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순간순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순간도 놓치지 말고 우리 5,200만 국민들의 삶에 달린 일이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인데 일단 3대 특검법 모두 검찰의 칼 끝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칠 것을 하신지 먼저 신부님.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나 예. 또 이것과 관련해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국민의힘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 파출소를 피하려다가 경찰서를 만난 것이다. 아 파출소를 피하려 경찰서를 만났다. 예, 아. 왜냐하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이었을 때 이걸 조금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예를 권력을 들어서 잡고 있었을 최상병 때는. 특검법 같은 경우는 그때 한동훈 대표가 대안까지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대법원장 추천 특검이고 뭐 독소장 이렇게 좀 손질하고 근데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친윤 정치인들은 그 뭐 특검이란 거에 대해서 특검의 티자만 나와도 경기예요, 경기. 경로. 경기 반응을 일으키고 경로를 하고 예. 그러다가 결국 파출소 피하려다가 경찰서 만난 거 아니에요? 경찰서가 이제 국가수사본부를 만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럼 앞으로 좀 어려운 국면이 그게 예상됩니다. 곡소리 나겠죠. 곡소리 난다. 네, 곡소리 나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진짜 독소 조항이 많아요. 아니 세상에 여당은 빠질 테니까 야당이 특검 추천하라는 건 봤어도 제1야당만 빠지고 왜? 압도적 일당인 여당과 그 거의 위성정당 같은 조국 혁신당이 한 명 그 추천하는 이런 거고 그다음에 뭐 수사 중에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도 확대할 수 있죠. 그거는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한다면서 뭐 인디안 기우제 뭐 하는 그 먼지털이 별건 수사하면 안 된다. 그 검찰 개혁의 핵심 항목 중에 하나였잖아요. 예. 이걸 그냥 노골적으로 이거 해도 된다요. 해도 된다. 그런 부분은 좀 우려하시는 것 같고요. 자, 조 대표님. 이 정도 수사 규모 검사가 120명이고 수사 인력까지 다 합치면 한 500명이 넘는 그렇죠. 이거는 제 기억으로는 1979년 11.6 사건 직후에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 예. 등장한 이후에 처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577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살벌한 분위기인데 예. 특검은 이게 수사기관이 제한돼 있으니까 예. 그 성패를 보통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속하느냐로 가늠한 수가 많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른바 내란 혐의 수사는 거의 많이 됐다고요. 그리고 군인들은 뭐 더 구속될 사람도 없잖아요. 예. 그러면 누구를 수사하느냐. 예. 그러면 이게 국민의 힘을 상대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 그 비서진이라든지 해가지고 김건희 씨까지 합치면은 이제 구속자 중에는 김건희 씨도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죠. 윤석열 씨가 재구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다른 예. 혐의로. 요새 뭐 그런 이야기로 해가지고 좀 경찰에서 소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게 군대는 더 이상 안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 대한 수사를 또 하면은 이게 뭐 영광급이라든지 이쪽으로 확대되면은 정말 이 군 기강이 참 어렵게 되거든요. 예. 이번 정말 군대 안 간 국군 통수권자가 망상적 계엄을 펼쳐가지고 세계적 군대를 완전히 당나라 군대 비슷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수사는 군을 보호하는 수사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벌써 김용태 위원장이 한 것 같은데 이번 특검의 노림수가 정당 해산이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 쪽으로 갈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더라고요. 예. 홍준표 위원정당 심판. 예. 위원 아주 불길한 이야기를 벌써부터 하더라고. 예. 과연 그쪽으로 갈 거냐. 그쪽으로 간다는 것은 야당을 그냥 삭슬해버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그 경계선이 있을 것 같아요. 예, 한계가 있을 한계가 것이다. 있고 한계를 어디서 잡느냐. 그렇게. 이게 세 개의 특검이 동시에 진행된 전례가 있었네요. 없었습니다. 없어요. 없었죠. 네. 예, 초유의 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금 우리 조 대표님이 내란 수사는 상당히 많이 진행된 거 아니냐. 그걸 받아가지고 추가적인 것들을 하는데 거기에 검사 60명이에요.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이 40명이고 20명. 최상병이 20명인데 근데 제가 보니까 뉴스는 김건희 특검에서도 많이 생산될 나올 거예요.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거니까. 예. 아직까지 세상에 안 알려진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보고예요, 여기가. 맞아요. 예? 뉴스에 근데 보고 여기는 뉴스를 계속 생산하는데 여기는 이미 다 수사가 진행됐고 그러면 없어요. 야, 니들 60명이나 갔는데 도대체 뭐 하고 하는 있는 거야? 거야? 아. 그리고 서로 경쟁 심리가 붙어 갖고요. 아. 없는 것도 막 만들어서 하고요. 요만한 것도 키우고 침소봉대하고 이런 행태가 안 나오면 이상해요. 그러니까 언론 브리핑을 각 특검마다 할 텐데. 그렇죠. 그러면 또 이게 또 경쟁이 있을 수 거의 있겠네요. 매일 한다면서요. 야, 그럼 또 이게 저희는 아이템은 많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좀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네요. 예. 아무튼 이제 특검법이 통과가 됐고 이제 국민적 우려는 말끔히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되 또 검찰의 칼은 깔끔하게 그리고 제한적으로 또 절제된 측면에 또 사용될 필요는 있겠다 이런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낮걸음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